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속초의 무당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75년 속초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무당집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의 시작은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친오빠와 친구의 가위바위보 게임이었는데요. 이긴 사람이 창문에 올라가서 보는 거였어요. 그 창문 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고 집주인은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 때 맞춰 밖으로 나왔고 한 여자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와 또래로 보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밥을 먹으며 엄마에게 엄마, 그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 숨겨놓은 딸이 있었나 봐요.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숨겨놓은 딸이라니 딸 없을 텐데. 네, 오늘 보니까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왔던데요. 다시 묻자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어디서 신딸을 데리고 왔나. 그 말도 사실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 날 학교 갔다가 집에 가다 보니 무당집 문 앞에 그 여자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하교하던 친구가 그 여자아이를 보더니 저한테 쟤 말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무당이 입양한 거래. 쟤네 아빠가 가난해서 잘 먹고 잘 입히라고 무당한테 입양시킨 거래.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여자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 그 무당이 돈도 좀 있고 혼자 사는 여자였는데 물론 무당이 아이를 입양 못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 아이가 좀 측은하고 이상해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다음 날도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당 집 문이 끼 열리더니 여자애가 슬쩍 문으로 얼굴을 내밀길래 이리 와, 같이 놀자 라며 친구들과 함께 여자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무당이 나와서는 여자아이 어깨를 잡더니 안 된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를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빛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 순간부터 오히려 여자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무당과 살면 어떤 기분일지. 엄마가 신딸이라고 했는데 그 신딸이 뭔지, 무당도 보통 엄마랑 똑같은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저보다 호기심이 많던 오빠는 결국 무당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다시 그 창문으로 들여다봤는데 방 안에 무당이 무당 한복 같은 걸 입고 앉아있더니 아이가 슬그머니 들어오더랍니다. 무당이 아이에게 깨끗이 씻었지? 라고 묻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를 곁에 앉히더래요. 그리고 무당은 아이를 잠시 쳐다보다 부적을 그리더니 그 아이의 등에 붙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등에 대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는데 그 모습이 정말 섬뜩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와서는 그 여자의 말이야, 무당 훈련시키나 봐. 아마 후계자로 삼으려는 것 같아. 우리게 한번 시험해볼래? 그리고는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역시나 무당집 앞에 있던 그 여자아이에게 오빠는 너 이 사탕 먹고 싶지? 라고 했고 여자아이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사탕을 등 뒤로 숨기더니 주먹을 꽉 쥔 손을 두 개 내밀고는 그럼 이 사탕 어느 쪽에 있는지 맞추면 줄게. 오빠가 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말리려 했지만 여자아이는 진지하게 주먹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먹 하나를 가리켰고 정말 사탕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맞춘 자신이 즐거운지 미소를 짓더라고요. 오빠는 다시 등 뒤로 손을 들고 가서는 이리저리 하더니 꽉 쥔 주먹 하나를 보여주고는 그럼 사탕이 몇 개 있을까? 여자아이는 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라며 큰 소리를 지른 무당 아주머니 때문에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빠르게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는 저희를 매섭게 째려보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던 중 그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손가락으로 3개를 만들어 보여주더라고요. 여유만만한 미소와 함께요. 그리고 오빠의 손에는 정말 3개의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신기하다며 연신 신나 보였지만 저는 그 여자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아파 보여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앞만 지나가도 무당 새엄마에게 끌려가던 아이의 창백한 모습이 떠올라서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무당집 앞을 지나가는데 무당집 앞에 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반사적으로 위를 쳐다보니
무당이 위에서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이후에도 아이가 보이지 않자 궁금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연이은 악몽들로 잠을 설쳐서 멍하니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오빠가 장난도 치지 않고 옆에 와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빠도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오빠는 물통에 구슬을 가득 담아 걸어가던 중 무당집 앞에 웅크린 채 앉아있던 여자아이를 발견했고 오빠는 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오빠의 부름에 서서히 일어나던 여자아이는 온몸에 수십 개의 바늘이 꽂혀 괴로워하고 있더랍니다. 오빠도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우리 왜 자꾸 이런 꿈 꾸는 거지? 라고 물었고 오빠는 환경 때문일 거야. 무당이 옆집에 사는데 좋은 꿈을 꿀 수가 있겠냐?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오빠와 이야기하던 도중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고 오빠와 둘이서 그 아이가 도대체 안에서 뭘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무당이 밤마다 굿을 나갔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녀 무당이 굿하러 나간 사이 몰래 무당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당집으로 들어섰는데 그때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방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어두운 방들과 향초들만 보일 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남은 마지막 방에 들어섰을 때 방울이 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방에 있던 불상들과 초들로 봐서는 그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방도 별게 없다며 나가려는데 한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꽂혀 있었고 상자 아래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빨리 나가자며 울기 시작했지만 오빠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핏기 하나도 없는 얼굴에 여자아이가 힘겹게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 여자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게 된 사실은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 아내를 잃고 폐병을 앓던 아이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짐이었고 막내딸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폐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와 폐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아이를 부잣집으로 입양 보냈고 보냈던 그 여자가 무당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무당이 그 여자아이를 왜 입양했는지는 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 즈음 처녀 무당은 자기 신기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손님이 조금씩 끊기기 시작하자 며칠 동안 기도하며 고민 끝에 터무니없는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그 방법이란 어린아이의 기를 빼앗은 다음 그 아이의 혼을 빼앗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이를 입양했다고 하더군요. 대문 앞에 있던 아이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던 이유 또한 그 처녀 무당이 매일 아이의 기를 빼앗는 의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혼을 빼앗기 위해 준비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이상한 꿈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오빠와 저 그리고 아이 아빠가 그 집에 갔던 거였죠. 남매와 아이 아빠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굿을 마치고 돌아오던 무당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소녀의 발견 당시 모습이 오빠가 꿈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다는 점이었어요. 여자아이는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해달라고 저희 남매의 꿈에 나타난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방령.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 그때 겨울에 고모랑 고구마 먹으면서 영화 기담을 보고 있었어. 기담에서 유명한 엄마 귀신 알지? 그 귀신이 딱 나오는데 섬뜩하더라. 그래서 고모한테 귀신 진짜 있어? 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어. 사실 고모는 무당이니까 귀신이 있어야 밥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고모가 대답을 안 하더라. 나는 그냥 시덥잖은 질문이라서 대답 안 하나 보다 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고모가 갑자기 아까도 지금도 다 있는 게 귀신이지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자세히 좀 말해봐 라고 했어. 그랬더니 고모가 말하길 귀신은 영화처럼 교통사고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창백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 귀신은 보통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에서 적응하는데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사람을 해치려는 귀신들은 저승에서 내놓은 원기라고 하더라. 원기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흉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계약을 맺고 이승에 나오게 되는데 목표를 달성하면 소멸하겠다는 계약이야. 그런데 그 계약이 잘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 원흉이 죽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벗어나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면 원귀가 그 지역에 눌러앉는 경우도 있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기숙사 귀신이나 기숙사에서 귀신 봤다는 애들이 바로 그런 원귀들 때문이래. 원흉을 찾지 못한 원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 이 원귀들이 자신이 찾던 원흉이 죽던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꿈에서 쫓다가 단서가 끊기면 강한 한을 품은 지방령이 되는 경우도 있대. 요즘에는 산도 다 밀어버리고 빌딩을 깔끔하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원귀 같은 것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고모가 사당을 열고 무당 일을 할 때는 무당들도 의사처럼 왕진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 한 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부탁을 해서 갔는데 기독교 집안이라서 조용히 와달라고 했대. 그 집 딸이 2달 전부터 가위에 눌린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신발장에서 자는 일이 많아지면서 시작됐다는 거야. 고모가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그날도 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너무 졸려서 신발장에서 쓰러졌대. 눈을 떠보니 침대에 누워 있어서 누가 눕혀줬나 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침대가 신발장으로 끼익 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더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더래. 그냥 가위 눌렸나 보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침대가 베란다로 튕겨져 나가더니 꿈에서 깨어났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야. 다행히 그때 엄마가 집에 있어서 딸을 구해줬다고 하더라. 딸이 그 이야기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엄마가 더듬거리며 그때 봤던 광경을 다시 설명해줬는데 딸의 말과 다르더래. 딸은 베개를 머리에 테이프로 감고 혼자 난간에 매달려 있었대. 그건 단순한 가위를 넘어서 빙이 된 순간이라고 하더라. 고모가 그 이후로도 부적도 붙여보고 딸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도저히 나아지지 않더래. 그래서 엄마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딸에게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집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데 애가 왜 이러냐며 물었대. 엄마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하더래. 고모는 그 집에서 내려와 차를 타고 가려는데 주차장 뒤편 놀이터에서 아까 그 집의 기운이 느껴져서 가봤더니 그네가 있더래. 혹시나 하고 그네 쪽으로 다가가는데 갈수록 딸이 아닌 엄마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졌대. 그래서 고모가 그 집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서 딸의 엄마에게 혹시 유산이나 낙태 경험이 있냐고 물었대. 그러자 엄마가 얼굴빛이 확 변하더니 얘기하더래. 사실 딸은 외동이 아니었고 첫째가 태어났다면 둘째가 될 아이였다는 거야. 출산 예정일 2주 전에 답답해서 남편이랑 놀이터에 나가서 걷다가 그네가 타고 싶어졌대. 남편이 그네를 밀어주다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아내가 공중에 떴다가 배부터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결국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 그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지방령이 되어 동생에게 화풀이를 했던 거였어. 지방령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적어봤어. 세 번째 이야기, 상상.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맥도날드였어요. 도시 여자들이 연동성의 파티에서 그 아이는 억세 보였죠. 가죽 재킷을 입고 금발을 언더컷으로 자르고 1년 전에 새긴 문신도 있었어요. 훗날 대학을 자퇴하고 나선 관심이 식을 법한 인더스트리얼 피어싱을 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걸 시험해보려는 흔한 여대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연애 대상으로 제외했어요. 심지어 저는 30살의 동성애 사서였거든요. 딸까지 딸려있고 융자금 걱정도 해야 했죠.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 자매와 맥도날드에 갔던 이야기를 했죠. 다들 엉뚱한 행동을 하는 동안 맞이는 간호사 흉내를 냈다나요.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살짝 사랑에 빠졌죠. 그 아이 이름은 젠이었어요. 젠은 맨날 자기 자매 얘기를 했어요. 들을 때마다 부러워 죽을 것 같았죠. 저에겐 은둔 생활을 하는 남동생 뿐이었거든요. 동성애의 성전환자로 커밍아웃하고 가족의 눈밖에 난 아이였어요. 가족이 저를 받아들인 건 그나마 낫다고 여겨서였죠. 젠의 자매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얘기할 때면 젠이 가진 행복의 절반만큼이라도 내게 있기를 바랐어요. 젠네 가족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가족이 가깝기를 바라게 되었죠.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젠은 제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사귄 지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죠. 젠은 극적인 사건과 위험천만한 일이 일상과도 같았어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했죠. 자신도 남자만큼이나 억세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기도 했고, 어느 밤에는 피범벅이 된 채 주먹에 멍이 가득한 모습으로 욕을 뱉으며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젠을 집에서 쫓아냈죠. 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젠이 여름방학 동안 머리를 식힌 뒤에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젠은 상담을 받기로 했고 저는 조금 더 모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젠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투덜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엉뚱한 시대에 태어난 애 같았죠. 얘는 70년대에 태어나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어야 했을 여자였어요. 하지만 젠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문제는 많았지만 젠은 가끔 자해를 하곤 했어요. 그 세대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무언가였죠. 젠을 흔들며 자기 몸에 뭔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젠은 눈물을 흘리며 제 품으로 무너지듯 안겨왔죠. 저는 젠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꼭 안아주고 진정할 때까지 젠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목류병도 있었죠. 아마 젠네 문제 중 가장 대처하기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젠의 자매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할 때면 젠이 전화를 걸어 각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제시카는 자연보호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하고 있고 시오바는 런던에서 금은방을 하며 두 자녀와 살고 있대요. 알렉스는 아시아에서 배낭여행 중이라고 했죠. 알렉스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올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 다른 애들은 사는 곳이 너무 멀었고 우리는 만나러 갈 돈이 없었어요. 젠의 부모님은 만나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젠의 아버님을 하필 일장 보던 중에 뵙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줄리아. 아버님께서 가시에 돋친 목소리로 유쾌하게 말씀하셨죠. 제 딸의 여자친구를 드디어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아버님은 젠을 쏘아보셨어요. 젠은 바로 이 만남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더군요. 아버님은 우리를 스타벅스로 데려가 커피를 사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딸의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셨어요. 직설적인 성격이라 직접 물어봤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놀랐어요. 미국 중산층 아버지 중에서 자기 딸이 싱글맘 동성애자와 사귀는 걸 보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실 분은 없을 텐데요. 아버님께서는 라떼를 한 모금 드시더니 회색 콧수염 아래로 작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죠. 딸이 저번에 사귀었던 애가 딸이랑 판박이었거든. 어땠을지 상상이 가나. 적어도 자네가 여자친구라면 뒤에서 봐도 누가 누군지 헷갈릴 일은 없잖아. 저는 아버님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젠 부모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초대해 주신 날. 젠은 나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방구석에 틀어박혔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따졌어요. 너희 아버님 정말 멋지신 분이야. 우리 아빠가 아버님의 10분의 1만큼만 동성애 문제를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젠이 소리쳤어요. 안 받아들여 주셔. 안 받아들여 주신다고. 그럼 뭐 스타벅스에서 하신 말씀이 연기라는 거야. 연기 대상 받으셔도 되겠네. 난 바보라 그런지 깜빡 속아 넘어갔거든. 그런 말 하지 마. 젠이 말했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너 바보 아니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수없이 싸웠던 주제라 입을 닫았어요. 아무튼 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난 네 부모님이랑 저녁 먹으러 갈 거야. 따라오든 말든 내 마음이야. 젠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갔죠. 젠의 어머님께서도 아버님만큼 좋으신 분이셨어요. 두 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견이 없는지를 보며 다시금 놀랐죠. 스포츠나 정치, 제 직장, 두 분의 직장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젠의 자매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 다른 따님들은 다들 잘 지내시나요? 어머님께서 숟가락을 떨어뜨리셨고 아버님은 맥주를 들이키다 사례가 들리셨죠.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입술과 뺨을 닦아주신 후 불안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줄리앙. 아버님은 수치스럽고 사과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제 바보 같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겠죠. 이미 몇 년 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콧수염이 실룩거렸죠. 그걸 멈추려고 우리가 정신과에 얼마를 썼는데. 진정하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구나. 딸들 문제 때문에 고생한 게 벌써 20년이나 되어서 그렇단다.
하지만 제시카는 18살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지. 아버님께서 고함을 치셨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꺼내더니 술잔을 반쯤 채우고 한 번에 들이켰어요. 전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야. 망할 머릿속에서 지어낸 환상이라고. 애가 3살 때부터였단다. 어머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때쯤 시오반이 나타났어. 그 후로 다른 애들도 떠올리더니 진짜라고 믿더구나. 저는 경악한 채로 어머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 아기가 동생들과 노는 덕분에 키우기도 쉬웠지. 언제나 혼자서 잘 놀았거든. 하지만 단순히 같이 노는 게 아니었어. 동생 중 한 명으로 변하는 거였지. 그리고 당시에 변한 아이의 이름으로만 대답했어. 각자 성격도 다 달랐지. 제시카는 배려심 많고 성실한 아이였고, 시오바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애였어. 또 아버님이 말을 끊으셨어요. 알렉스는 모험심 강한 아이였겠군요. 어머님께서 되물으셨어요. 아버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니란다, 줄리아. 알렉스는 진짜야. 모험심 강한 아이는 제니였단다. 언제나 반항적이었지. 미안하다. 아버님께서 제게 술병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상상 속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 같구나. 4번째 이야기, 방으로 다가온 목매단 친구의 끔찍한 모습. 제가 원래 꿈을 정말 안 꾸는 편인데 오늘 꿈을 하나 꿨어요. 한 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꿈속에서의 느낌은 어렸을 때 친했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슨 부탁을 했는데 뭔지는 몰라도 그 부탁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되게 기분 나쁜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거실에 두고는 방으로 휙 들어와서는 방문을 열어놓은 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정면을 보고 있어도 어느 정도 옆 시야는 보이잖아요. 옆 시야로 뭔가 덜렁덜렁 거리길래 뭔가 싶어서 봤더니 축 늘어진 발이 누가 봐도 목매단 사람의 흔들리는 그림자 모습이었어요. 꿈이었는데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고 집에는 저와 친구뿐이었으니 이 발이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탁을 거절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떡하지 싶었는데 방 밖으로 나가서 친구가 일단 살았는지 죽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 볼 용기는 없고 너무 무서워서 사람의 시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다 보니 그 자리에서 그 그림자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꿈인데도 심장이 너무 떨려서 114를 눌렀다가 이 번호가 아니라며 112에 전화해서는 무작정 집 주소를 말하고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입이 덜덜 떨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또 옆 시야로 뭔가 보였어요. 뭐지 싶어 살짝 봤는데 이번에는 다리가 막 버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괴하게 발목과 무릎을 꺾으면서 공중에 떠서는 방 쪽으로 다가오는데 한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리프트처럼 매달려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휴대폰까지 떨어뜨리고 눈도 못 떼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릎까지 보이던 게 점점 다가올수록 허벅지부터 골반, 허리, 상체가 다 보이기 시작하다가 어느샌가 얼굴이 딱 보이는데 친구가 목에 걸린 올가미를 두 손으로 붙잡고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재밌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부탁 들어줄 것 같아서 라고 하더군요. 꿈에서 깨고도 그날 잠을 더 이상 못 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상한 현상. 집을 신도시로 이사하고 올여름 한 달 정도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다. 신도시라 다 지어진 아파트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단 신문을 돌리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해야 할 가장 높은 층으로 간 뒤 신문을 놓고 문이 닫히기 전 빠르게 타서 다음 층을 누르는 식으로 반복했다. 새벽 2시부터 아무도 없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신문을 돌리고 4시쯤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 맨 위층에 신문을 두고 다음 층에서 신문을 놓고 탔다. 빠르게 하기 위해 닫힌 버튼을 누르고 층을 눌렀다. 그런데 문이 닫히지 않았다. 내가 누른 12층은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말이다. 닫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닫히지 않았다. 공기는 차갑고 주변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층을 누를 때마다 음성이 나오지 않는가. 나는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11층이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11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12층 취소 라고 하며 눌러놨던 12층 버튼에 불이 꺼졌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바로 11층, 12층 취소, 10층, 11층 취소, 9층, 10층 취소. 음성과 함께 엘리베이터 기계음에 맞춰 버튼에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마치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버튼은 9층에서 멈췄다. 나는 정신줄을 놓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제야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닫혔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고장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다. 6번째 이야기, 하얀 방송 유리 건물에서 만난 기괴한 남자들.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꿈의 내용은 주로 쫓기는 꿈이었습니다. 주로 저를 쫓는 존재는 자연재해나 좀비 또는 사람이었는데 빈도로 따지자면 사람 좀비 자연재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꿈은 스펙터클했고 깨어나면 머릿속이 낙서 가득한 종이처럼 복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은 평소와는 다르게 유독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낀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뿌연 느낌이었고 하얗고 굉장히 큰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을 몇 분 동안 걷다 보니 앞쪽에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그 건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건물이 저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문은 자동문이었고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앞으로 다가서자 문이 열렸고 남자 1명이 비정상적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내 얼굴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남자의 몸은 똑바로 서 있었지만 목만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코, 입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마치 꿈속의 하얀 방처럼 그 얼굴도 굉장히 뿌연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왼쪽 팔목을 잡더니 네가 고르고 싶은 만큼 골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니 옷 수백 벌이 정갈하게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옷에 관심이 많던 저는 남자의 기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뜰듯이 기뻐하며 진짜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의 손을 팔목에서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도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고 제가 남자를 등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얼굴은 마찬가지로 제 얼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섬뜩한 목소리로 근데 네가 고르는 옷 수만큼 네가 아는 사람을 데려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꿈에서 고른 옷들이 현실에서도 제 옷이 될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옷을 고르기엔 너무 무서웠고 결국 구경만 하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문 옆에 서 있던 남자 둘이 목을 길게 늘어뜨린 채로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꿈 같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예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는 마침 자기도 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꿈에서 어떤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척 설레는 마음이었지만 왜 설레었고 버스를 왜 기다렸는지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더니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친구는 손을 들어 남자에게 다가갔고 그 남자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넌 집에 가 라고 말했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짜증이 나고 슬프고 화가 나서 싫다고 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그때 남자가 넌 그 친구 때문에 안 되라고 말했답니다. 친구는 내 이름을 듣자마자 힘이 쫙 빠져서 그냥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멀리서 버스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이 되자 자신과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 버스에 차곡차곡 타더니 옆자리를 비우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타고 난 후 그 빈자리에 저승사자들이 차곡차곡 앉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내 이름을 들은 것이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고 제가 꿈 이야기를 해주자 우리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대답. 우리 부대엔 관심병사 한 명이 있었다. 그 병사는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심하게 받았다. 다른 병사들과 달리 행동도 느리고 굼떠서 매일 갈굼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날도 일과 시간에 심한 괴롭힘을 당한 그는 매우 우울해 보였다. 그리고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야외 화장실 밖에서 우리 분대장이었던 병장이 그 관심병사를 불러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슬그머니 따라 나갔다.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있었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군대 생활할 거냐며 분대장이 혼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관심병사가 병장에게 심하게 대들고 있었다. 원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병사였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욕설이 오갔다.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분대장이 화장실이 울리도록 쿵 소리를 내며 후임을 밀친 것 같았다. 그 소리 이후로 병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볼 수는 없었지만 무슨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분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때 나는 너무 놀라 문에서 미끄러지며 인기척을 내버렸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안에서는 병장이 누구야? 라고 물었다. 나는 헐레벌떡 생활관으로 뛰어와 모포를 덮고 자는 척을 했다. 이윽고 누군가 취침등만 켜진 어두운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 목격한 장면이 생각나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침을 삼키고 눈을 꼭 감았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다. 어두컴컴한 생활관에서 나를 더욱 무섭게 만든 것은 분대장의 행동이었다. 분대장은 끝에 있는 병사들부터 자고 있는 이들에게 속삭이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너 자냐? 아닙니다. 분대장은 그렇게 자고 있는 병사들에게 한 명씩 물어보며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제 내 차례였다. 너 자냐? 아닙니다. 그날 밤 분대장은 살인을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중대에 어제 목격한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 분대장이 어떻게 내가 본 것을 알았을까 생각해보니 이유는 이러했다. 자고 있는 병사들에게 자냐? 고 물었던 것도 대답을 했던 것도 분대장 자신이었다. 그날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진짜로 대답한 건 나뿐이었다. 8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괴담. 어릴 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쳤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아주 어릴 때 겪은 일입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여동생이 아직 갓난아기였던 시절이니 아마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동생이 천식이 심해서 진찰과 약 처방을 받으러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먼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병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동생과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병원에 가는 일조차도 멀리 가면 그저 즐거웠으니까요. 게다가 가는 도중에 음식점에 들러 외식을 할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동생을 챙기기도 힘든데 저까지 따라오니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너는 집에 있으렴 이라는 말씀을 매번 들었지만 저는 늘 고집을 부려서 같이 병원에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면 저는 여동생이 진찰받는 동안 병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넓은 병원 안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얘야, 사탕 하나 먹을래? 새하얀 백발에 듬성듬성 보이는 검은 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몸집이 몹시 작았고 심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안색도 좋지 않아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몹시 지쳐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저를 보는 눈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나는 여기 입원해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안을 혼자 돌아다니는 저를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워서 그런데 나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무서웠기에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어슬렁어슬렁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면서 뒤따라오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이상한 할머니가 따라와. 할머니는 어느새 제 손수건을 들고 이걸 떨어뜨렸네요.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사과하며 손수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실례잖아. 혼을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듯 입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하고 똑같아. 할머니는 10년 전 어머니와 똑 닮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병원에 올 때마다 병원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동생과 저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잔뜩 안겨주셨습니다. 죽은 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라며 기뻐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할머니가 무서웠던 저는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던 할머니의 모습이 늘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동생 병원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혹시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것을 사주실까 하는 기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동생의 진찰이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수납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할머니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기에 오늘은 안 계신가? 퇴원하셨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찾았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입던 환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A씨, 요즘 월요일마다 기다렸는데 못 봐서 섭섭했어. 통원하는 요일이 바뀌었으면 알려줬어야지. 할머니는 어머니를 질책하듯 말한 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늘은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니가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억지로 우리를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나눈 이상한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개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만하세요. 괜찮잖아.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럼 이걸 읽어봐.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평소와는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동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오빠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동생을 지켜줘야 해. 다음 주부터는 너도 동생이랑 같이 병원에 와서 옆에서 꼭 지켜주는 거야. 알았지? 그 당시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에 갈 때마다 만나던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나 저는 어머니에게 그때 그 할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거야. 그리고 그분은 할머니가 아니라 나랑 동갑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30대였는데 제가 본 그 할머니는 60대는 훌쩍 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병원을 찾던 그 할머니를 보며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할머니가 무슨 병으로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병 때문에 입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서불안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다가 입원했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은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그 와중에 심신이 쇠약해져 외모마저 급속도로 노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닮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우리 딸하고 똑같아 라고 말했던 순간 어머니는 팔에 여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냥했던 할머니였지만 점차 어머니에게 여동생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집요하게 요구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그 요구를 거절했지만
혹시라도 할머니가 여동생을 유괴라도 할까봐 나를 보호자 삼아 병원에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줬던 봉투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고 짧은 세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딸 곁으로 갑니다. 당신 탓입니다. 계속 원망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딸 곁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고 그 원망의 대상은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와 저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건을 계기로 여동생과 저를 더 끔찍이 아끼며 보호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봉투와 편지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편지를 꺼내보며 할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떠올리곤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와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금 그 할머니의 섬뜩한 눈빛이 제 머릿속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